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문화선교부 부장 이원유 장로입니다. 오늘은 문화선교부가 주최하는 북콘서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황순원 문학천 소나기 마을촌장 김종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평론가 또 문학가 교수님으로 평생 재직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학에서 첫사랑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뽑으신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비 오는 가을인데요. 네. 차를 몰고 소나기 마을로 오면서 많은 상념에 젖었는데 특별히 네. 오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나기 마을 오실 때는 첫사랑의 기억을 되돌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강물도 보니까 참 마음이. 네. 네. 우리들 가슴 속에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기억, 꼭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아가 세계와 만날 때에 그 처음의 느낌, 그 설레임, 이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서 만나는 첫사랑의 이야기들은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그 간접적인 경험이 거의 유사한 우리 영혼의 울림,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소망교회의 이 북콘서트 이 컨셉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이야기, 가슴 설레는, 누구에겐가 말하지 않고 고이 갖고 있고 싶은,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과 문학과 신앙의 공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울 때 이렇게 첫사랑의 순수와 서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네.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첫 번째 교수님께서 정하신 그 에드가 앨런 포우의 애너벨 리를 첫 번째 작품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아주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우는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죠.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The Black Cat, 검정 고양이를 써서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효시를 이루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포우라는 작가가 시인이자 작가인데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 동생 아내의 이름은 버지니아 그레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오래 못 살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포우가 그 사별한 어린 아내, 그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시가 애너벨리라고 하는 시인데, 영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화면을 함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를 함께 좀 읽어보기로 하죠. 에드가 앨런 포의 애너벨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오래오래 전에 바닷가 한 왕국에 애너벨리라 불리는 한 소녀가 살았다. 이 소녀는 날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외엔 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나는 어렸었고 그녀도 어렸었다. 바닷가의 왕국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었고, 나와 나의 애너벨리는 천국의 날개도 친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질투할 만한 사랑으로 사랑했었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바람이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나의 아름다운 애너벨리를 싸늘히 한, 그리하여 그녀의 귀한 친척들이 와서 나로부터 그녀를 데려가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무덤 속에 가둬버렸다. 천국에서 우리의 반만큼도 행복하지 못한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시기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것이 이유였다. 바닷가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바람이 밤에 구름으로부터 불어와 나의 애너벨리를 싸늘히 죽인, 그러나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훨씬 더 강했었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우리보다 현명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도 바다 밑의 악마들도 나의 영혼을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자,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기에 달빛이 비칠 때면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꿈이 내게 찾아들고, 별빛이 떠오르기만 하면 에너벨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나는 느낀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의 곁에 눕는다. 그곳 바닷가 무덤에서, 철썩이는 바닷가 무덤에서.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굉장한 그 격정의 이 사랑의 시였습니다. 아주 그 에드가 앨런 포우가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예, 문학가로서는 명성을 누렸지만 네. 그 아내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버지니아 그램 일찍 죽고 나서 늘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썼던 시가 바로 이 에너벨리라고 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에너벨리는 사랑을 잃은 이 남편의 이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그런 시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겪은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숨겨놓고 있을 때는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문학가들은 이것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치유 방식인지도 모르죠. 요새 저 마음의 것들을 많이 터뜨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는데, 이런 문학을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참 나타낸다면 이런 상심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시네요. 예, 교수님, 두 번째 그 황순원 소나기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순원 선생은 작가로서 맨 처음에 시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편 소설을 쓰다가 장편 소설을 쓰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함축적인 단편과 시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완결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네. 소나기는 이분이 단편 소설을 쓰는 기량이 가장 성숙했을 때, 그러니까 연도로는 1953년 5월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예요. 그렇죠. 네. 북쪽에서 전란의 포성이 멈추지 않은 때에 왜 작가는 그 시대의 사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골 소년의 첫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엄혹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이 마음속의 보화, 보석, 이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황순원 문학의 중심 사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란 중에 소나기 같은 소설을 쓴 이 작가의 심사를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나기 끝부분을 한국 이 단편 소설에 있어서 백미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끝부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겨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 여기 이제 갈반머리, 서당골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자, 이 대목입니다.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 이 한 줄에 의지해서 우리는 양평의 소나기 마을을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정보 가운데 딱 이 한 줄. 소설을 계속 읽어보면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 또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참 세상 일도 말 같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난폭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정손이라곤 기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쨌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시대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이 대목은 소년이 잠결에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소년은 아무 말이 없죠. 그 듣고 소년의 반응 자체를 생략해버렸습니다. 원래 원작에는 그 뒤에 네 문장이 더 있었는데 작가가 사족이라고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 소녀가 둘이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소녀가 병이 덧나고 해서 이제 소녀가 죽었는데 왜 그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느냐 하면 개울을 건널 때 소년이 업어주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분홍 스웨터에 소년의 이 옷에서 그 등에 그 물들었던 그 물이 소년의 스웨터에 이제 옮은 거죠. 그걸 그대로 입혀 묻어달라는 것은 소년의 기억을 안고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잔망스럽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소설은 이처럼 상징과 압축을 통해서 많은 걸 말하지 않고도 우리 가슴 밑바닥을 두드리는, 그래서 첫사랑의 아름다움과 순수, 또 이 어린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 아픔을 옛날 우리 성장기에 그 어디엔가 있을 법한 그런 풍경 하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죠. 네. 그 전시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다치고 정말 너무 많은 마음의 병들을 얻었을 텐데 이런 순수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참 귀한 단편 소설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배경을 하는 거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첫사랑을 택하셨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괴테라고 하는 문인은 독일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이 언어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세종학당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공자학원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9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경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앙리앙스 프랑세저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 괴테 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괴테를 전면에 내세웠죠.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독일의 괴테 같은 이런 문호가 그 나라의 대표이자 상징적인 인물이죠.
괴테는 이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누렸던 인물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할 때 그 폰이라는 말이 이름에 들어가면 귀족을 뜻합니다. 괴테와 더불어서 쉴러, 이를테면은 이 독일의 문학을 세계 문학의 중심부로 이끌고 들어간 그런 문인이죠. 괴테가 쓴 첫사랑이라고 하는 짧은 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시를 읽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와 같은 국면에 마주쳤을 때 이 시가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의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괴테의 첫사랑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테 첫사랑. 아, 누가 다시 가져다 줄 것이냐 저 아름다운 첫사랑의 날을. 아, 누가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냐 저 아름다운 시절의 한순간만이라도.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기르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한탄과 함께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고 있다. 아, 누가 다시 가져다 줄 것이냐 저 아름답고 즐거운 첫사랑의 날을.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통해서 괴테가 일생을 두고 그 첫사랑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괴테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작가는 80이 넘도록 작품 활동을 했고 자기 작품 소개, 그러니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 편력시대, 또 세계적인 고전이 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괴테가 일생 동안에 걸쳐서 쓴 장편소설 파우스트, 신과 인간의 관계죠. 이런 작품들 속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당대 서구의 사상적 흐름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속적 시간과 함께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괴테를 독일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괴테의 첫사랑은 괴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테의 이 시를 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어리고 젊은 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투르그네프의 첫사랑, 이건 아버지의 연인을 사랑하는 네. 젊은 소년의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전 이걸 읽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제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장로님이 아버지의 연인을 사랑하신 적이? 네, 농담입니다. 네.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은 이제 그야말로 성장 소설이죠.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물, 주인공의 인격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완전해지면서 어떤 고결한 단계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 성장 소설인데, 이를테면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들 같은 걸 우리가 다 성장 소설, 교양 소설, 발전 소설, 교육 소설, 입사 소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같은 뜻입니다. 이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에 나오는 이 젊은 주인공이 연상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 잠이 들고 잠이 깨곤 하는데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굴까 궁금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을 목격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그 혼란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그 나이에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소설의 한 대목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에 나오는 한 대목.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도 시작되었다. 어쩌면 청춘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비밀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인가를 해내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는 것이지만 청춘의 시기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시도하고 도전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트루게네프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남자가 자랄 때 하나의 세계고 우주죠. 그렇죠.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참 연약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결점도 많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넘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 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나 봅니다. 여기 이 트루게네프 첫사랑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짝사랑하는 연상의 여인,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두고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생각을 나쁘게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대로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충격이 이 청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들한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각자가 마주치는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때의 문학작품은 인생의 지리책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어디에 험한 태산줄령이 있고 어느 곳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가, 이런 것을 문학작품이 내 경우에 맞도록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트루게네프의 첫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한 부분을 두드리고 있는 성장소설이다, 좋은 성장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교수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 그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낸 시간의 소중함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 속에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작고 조촐하고 소박하지만 그 내면이 순수하고 품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하고 설레게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될 수 있다면 처음 사랑, 참된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학작품 가운데 참 우리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작가의 이름과 작품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작품을 읽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폰스 도데이의 별에 나오는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 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 아이이면서도 어른이고 상상이면서 현실이고 접촉 가능한 것이면서 만날 수 없는 어떤 이 개념을 가진 그런 어린 왕자. 그런가 하면 막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어린 시절의 톰 소여와 베키 대처 같은 이런 관계들이 모두 그렇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단테가 쓴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 빅톨 위고가 쓴 노틀담의 곡초에 나오는 에스메랄다. 여러분, 이 작품과 지금 주로 여자 주인공을 말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알리사, 제롬과 알리사죠.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불에 나오는 소냐, 라스코린코프와 소냐. 이 소냐는 창부였죠. 그렇지만 정말 어느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이 라스코린코프의 마음의 고통을
소녀가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죠. 보리스 파스테나르크의 의사 집하고에 나오는 라라, 그런가 하면 우리 고소설의 이 춘향전의 성춘향,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채영신, 또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나오는 오장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어머니, 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서희, 이런 인물들은 저마다 이 사랑의 편린을 안고 있으며 그 후광으로 문학사가 포용하고 있는 초상화 전시장에 부과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순원 선생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문인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북으로부터 들어와서 또 이제 이분이 살던 곳이 평안남도 대동군이니까 평양 가까운 데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의 이 세례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사모님은 열렬한 크리스찬이셨고 여신도 회장이나 권사회장도 지내셨어요. 선생님도 만년에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셔서 정말 세상을 떠날 때에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는데, 그 말씀처럼 저녁에 두 분이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 누우신 다음 아침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연세가 몇세? 한국 나이로 86세. 예, 2000년 9월 14일 날 세상을 떠났죠.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을 하셨고, 이를테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에 많은 문인들이 납북되거나 월북된 다음에 30대 후반부터 대가의 반열에, 원로의 반열에 서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40년간 문단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나기 마을 곁에 있는 이 묘역에 묘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격동기의 한국 문학의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황순원 선생. 일생을 아름답게 내조한 부인 양정길 여사. 여기 소나기 마을에 함께 잠들다. 이 묘비명을 왜 제가 외우고 있을까요? 제가 썼으니까요. 네. 이분은 일생 동안 시 104편, 또 단편 104편, 중편, 한편, 장편 7편의 문학적 노적가리를 남겼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의 문학을 그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휴머니즘 또는 휴먼 센트리즘, 인본주의나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테가 그러했듯이 이분도 80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작품을 씀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 전반을 그의 작품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년에 단상이라는 이름으로 말과 삶과 자유라고 하는 이 글을 길게 조각조각 글들을 쓰셨어요. 자기 인생의 삶의 어떤 교훈이랄까, 또 감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메모 형식으로 쓰신 것인데, 그런 것과 견주어서 이 황순원 문학이 또는 작가 황순원이 이 세상에다 꼭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록에 있는 말씀 4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작품 이외에 다른 글은 안 쓰시려고 하셨어요. 인터뷰도 거의 잘 안 하셨어요. 두 번째로,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다. 각자에 비추어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채점,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소주를 조금씩 이렇게 일생을 이제 소주를 조금씩 드셨는데 주신은 밤에 발동한다. 낮술 같은 거 안 하셨다는 뜻이죠. 자기 삶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 이게 좀 철학적이고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건 곧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 죽는 그 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도록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황순원의 삶, 황순원 문학, 또 황순원이 남긴 말들, 이런 것들이 작가와 작품을 모두 다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엔티가 없는 작가, 또 이렇게 문학관을 세워도 그 네임밸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작가, 그 후광으로 오늘날 소나기 마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아주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문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우리 신앙으로서 이 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학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과학의 단계, 증명이 가능한 단계가 있고 예술과 철학의 단계, 정신적인 차원의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신학이나 종교의 단계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구성 요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학은 이 혼의,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이 몸이 아무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 몸을 잘 이끌고 가는 것은 정신의 영역이겠죠. 그 이후에 또 영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과 이 영의 영역, 이제 합쳐서 뭐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역에 강세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굳건하고 올곧은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끝자락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의 질병이, 질곡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정신이 몸을 치유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몸을 치료하는 동안에 그 몸을 이끌고 가고 그 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은 정신의 문제이거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보다 좀 강건한 정신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때일수록 보다 더 우리 세상에서 숨어있는 어떤 지구한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이를테면은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우리 김정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학에서 첫사랑을 만나다. 오늘 아주 대단히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